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네, 가짜뉴스 철렵질 하러 온 최욱입니다. 오늘 주제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실패. 독일의 안톤 숄츠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모셨습니다.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주진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하준경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처음 나오시면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알고 계실까요? 예,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라서 아주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자주 보세요?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자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자주. 일요일 밤마다 보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에 보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싶은데 어떠실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적도 좀 해주세요. 모니터 예, 의견 예. 지금. 아, 당장. 이렇게 훅 들어와요. 글쎄 언론 비판을 굉장히 날카롭게 해주시니까 어떨 때는 이거 막 좀 긴장도 하고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경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했었는데 그런 관련된 저희 프로그램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저희가 잘 모르던 거를 아주 잘 보여주셔가지고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예. 상당히 오늘 녹화가 저희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일반인들이 모르시던 거를 이제 잘 얘기해 주셔서 네. 경제 전문가로서 만족한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최욱 씨 오늘 녹화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은 일단은 한 주 쉬었다 간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제 경제 부분을 다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진짜 가짜로 구별하기가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설명하듯이 오늘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약하게 가시네요. 주진영 선생님은 지난주 이어서 2주 연속 지금 저는 그렇게 토크쇼제이에 되네요. 네.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방송 어떻게 모니터는 하시는지 네. 어떠셨습니까? 주변 반응이든지. 주변이랑 이런 거 갖고 얘기는 안 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제가 좀 너무 다른 사람 얘기에 반응을 안 보이거나 공감을 안 한다. 그런 느낌은 좀 들었어요. 제대로 반성하고 돌아오셨군요. 오늘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편해 죽을 뻔했어요. 반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그렇구나 관찰을 했다. 근데 제가 원래 가만히 있으면 동감한다는 뜻인데 네. 누구한테 이렇게 리액션을 보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그래도 이건 이제 방송이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동의할 때는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물개 박수 나왔다. 이게 김원경 씨 얘기하실 때 상당 부분 제가 굉장히 동감하는 바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고가 유연하시네요. 그래요. 네. 오늘 방송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지난해 6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응원과 지지도 많았고 뼈아픈 질책도 많이 들었습니다. 첫 방송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정준희 교수님. 저는 오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네. 1년을 못 채울 거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오래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언론학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예. 이제 분기마다 새로운 분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1년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하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 현실을 보는 거하고는 확실히 좀 격차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이론이 바뀌는 경험을 좀 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예. 저도 상당히 많이 배움의 기회가 됐습니다. 네. 고정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성실함이 아닐까. 최욱 씨는 어떠세요? 저는 좀 약간 찬물을 끼얹는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년 정도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백상예술대상이라는 쾌거도 우리가 이뤄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수님이 즐겨 쓰는 표현 효능감이 너무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끊임없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과연 이게 변화되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가만히 또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시청자들은 이제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희가 혹시 안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도 시청자 수준은 더 점점 더 높아져 있지 않았을까? 이 방송을 통해서 네. 그런 생각하는데 아닐까요? 그런 점은 또 없지 않아 있어 보이네요. 다시 또 힘을 내겠습니다. 시울치 기자는 어떠세요? 저도 사실 이 프로그램 통해서도 많이 배웠고, 그도 사실이고, 뭐, 한국에서도 많이 배우고, 뭐, 다른 제가 잘 몰랐던 테마에서도 많이 배웠으니까 정말 재미있었고, 여기 1년 동안. 그리고 어느 정도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아니면 저만 아니고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 저한테 많이 왔는데, 저기 제이서 봤다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정말 색다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한국 이 방송 문화 위해서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디 재밌게 봤다고 아니면 뭐 어디 멋지게 나왔다고 이런 말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게 만든 말이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칭찬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댓글은 다 욕이던데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건 민주주의잖아요. 네. 주진영 선생님은 어떻게 나오신 지 이제 몇 달 전부터 나와주셨는데 앞으로 1주년을 맞으실 수 있을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주진영 대표님 계속 나와주셔서 앞으로의 1년을 네, 네. 책임져 주시길. 네. 고정을 어떻게 가시죠? 저는 경제 쪽이나 좀 알지 다른 분야는 뭐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들을 만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 그렇긴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하기 생각보다 재밌게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네, 오늘 주제가 나름 심각한 내용들인데 예, 즐겁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고 재미있는 방송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난달 말에 북한 관련 기사로 오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5월 31일 일면 톱 기사로 보도한 김영철은 노역형, 김혁철은 총살이라는 기사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조선일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실무팀이 집단 숙청을 당했고 대미 협상 총괄을 맡았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자강도 강제 노역형에 처해졌고 김혁철 국무위 대미 특별대표는 지난 3월에 총살을 당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하노이 협상의 결렬로 충격을 받은 김정 국무위원장이 대대적 숙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근신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기사가 보도된 지 3일 만에 지난 6월 3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북한 공식 행사 사진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김여정 부부장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장면까지 공개가 되면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 이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진영 대표님 먼저 조선일보 이 기사는 바로 네. 접하셨는지요? 네. 네. 깜짝 놀랐죠. 믿으셨어요? 아니요. 원래 조선일보가 이런 일로 사고를 자주 치기 때문에 또 쳤나? 근데 왜 쳤지? 사실일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모든 문제를 누가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지 어떻게 알아? 무슨 방법으로 그걸 네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조선일보라고 무슨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만 먼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북한에 대한 소식이라는 게 그동안에도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도 틀리는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 단순 소식통만으로 저렇게 나가는 게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송 교수님. 비슷한 생각인데요. 단독 욕심이 컸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처럼 사실 북한에 관련된 정보는 미국 정보기관도 틀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조선일보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 정보를 빼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뒤에 반응이 더 제 개인적인 반응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역시 그랬구나라고 사실은 그냥 잊었어요.
상당 부분. 그러니까 오보에 대해서 역치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 또 비슷한 일이 생겼구나라고 그냥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논란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잊어야 될 문제가 아닌데 내가 그냥 또 이런 일이 생겼네라고 그냥 끝내버린 제 심리나 태도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셔서. 이거 그 조선일보가 뭐 지어낸 건 아니고 제보에 의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누군가가 회사에 제품을 납품할 때 그 회사 입맛에 맞춰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만 그 입맛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믿으신 분들 없으세요? 하 교수님은 글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대박 특종이다, 뭐 이런 느낌은 있었는데요. 이런 확신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주변 반응이나 분위기들은 뭐 교수님들 사이에서 이런 거 나오고 예, 뭐 누가 죽었대, 뭐 사형당했대, 뭐 이런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거의 없었군요, 반응이. 예. 저는 그 스토리 사실 독일 미디어에서 처음 읽어봤거든요. 바로 다른 미디어 다 확인해 보니까 다 나와요. 그래서 독일 메인 미디어에서는 이 똑같은 스토리 다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다 그대로 조선일보 뭐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소스는 익명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뭐 바로 이런 느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먼저는 이 스토리는 소스 하나밖에 없고 뭐 조선일보만 그리고 그 조선일보도 익명만 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약간 그 정책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지난 1년이나 많이 노력했잖아요. 사실 조금 더 좋은 이미지게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거기는 나왔던 사람들 그 사실 북한 위에서 그냥 낮은 급 사람 아니었잖아요.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특히는 외교 관련된 관계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쉽게 그냥 캠프로 보내든지 그냥 추가 보내게 되면 되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노력했던 이런 그 뭐 프로세스가 그냥 싹 그 순간에 자를 수 있어요. 이거는 저한테 처음부터 믿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도 의심 되게 많았어요, 사실. 그런데- 기사를 네. 그냥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소식통에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걸 전하는 걸로 끝났으면 모르는데 네. 굉장히 확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독일 언론들은 다 받아서 썼다면서요? 네. 뭐 사실 그 독일 언론 그 거의 다 독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실 그 뉴욕 타임스까지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홍보였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조선일보 이름까지 다 나가는데 근데 이거는 그 문제는 사실 만약에 어떤 뭐 배우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오보하면 나중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 소송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 뭐 오보하면 특별한 그냥 벌금도 없고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조선일보 조금 더 쉽게 이런 오보가 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해외 언론들은 조선일보를 굉장히 큰 언론사로 생각을 하고 다 믿고 그 전하는 파비안 크레츠마 그 디 타게스타이통에서 했던 컬럼에서는 약간 그 먼저는 그 조선일보 당연히 또 비판도 했지만 왜 이런 오보는 또 했냐. 근데 그보다 거의는 외신 기자들 뭐 특히 독일 미디어 근데 독일 미디어뿐만 아니라 로이터스하고 뉴욕 타임스까지도 비판 좀 했어요. 왜 이런 소스가 하나만 있으면 왜 이거 그냥 그대로 받고 더블 체킹 제대로 안 하고 약간 이런 비판 좀 있었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대부분 외신 기자들 한국말 제대로 잘 못하니까 그래서 한국 신문 읽기도 어렵고 한국 뉴스 보는 게 좀 어려우니까 더블 체킹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어렵고 추가적으로 편집장한테도 압박 좀 받을 수 있어요. 뭐 다른 미디어 이 스토리 이미 나갔어요. 왜 우리는 안 해요? 그래서 뭐 좋은 외신 기자라면 글쎄요. 조선일보는 옛날에도 오보가 많았어요. 우리 한 번 좀 답변 체킹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빨리 그냥 스토리 하자. 왜냐하면 다른 미디어 이미 다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실 로이터스 나가면 대부분 외신 기자 다 믿거든요. 그리고 독일도 DPA 그 독일 그 통신사 거기도 나가면 거의 사람들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통신사도 크게 이번에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외신들이 일단은 받아쓴 것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퍼져 나갔다가 나중에 또 외신들에게서 교정도 일어난 이제 케이스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총살설, 뭐 처형설 이런 것들은 사실 국내 언론이 많이 다루는데 설로만 끝난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렇게 외신들이 받아쓰거나 이렇게 널리 퍼진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크로스 체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이슈였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해빙 무드로 가다가 지난 이제 그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정지 상태인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책임자들을 이런 식으로 처형했다면 북한에 대한 태도가 이제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역시나 비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있을 수가 있다는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는 이제 이 회담은 이제 끝이 났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빙 무드는 이제 끝난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보고요. 그만큼 사실은 이제 그 조선일보의 첫 보도가 책임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 방송 뉴스에서는 사실 보도를 안 했어요. 조선일보 관련돼서는. 며칠 안 하다가 이제 오보로 밝혀진 다음에서 관련 내용들을 전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BBC, 조선일보의 과거 오보 사례도 언급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CNN은 총살설이 불거졌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총살당한 것이 아니라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지난 5일에는 아일랜드를 방문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도가 잘 맞는지 모르겠다. 처형설이 나온 관리들 가운데 한 명은 처형되지 않았다라며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이 이렇게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비판을 한 걸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소위 말하면 이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북한은 이제 비정상적인 미친 나라다라고 하는 거지. 저런 사람이랑 아무런 협상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 거에 이제 알맞는 그 틀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얘기들이 주목도가 높을 수 있죠. 외국 언론들도 처음에 받아쓴 게 그런 걸 노렸던 걸까요? 뭐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역시나 비정상 국가였어. 뭐 그런 게 없진 않겠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선별적 노출이라 그러는데 그럴 것 같다라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으면 금방 그 정보에 상당히 주목하게 되는 현상 같은 게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상업지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주목을 위해서 했던 거고 좀 더 권위적인 데들,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데들은 사실 이게 가지고 있는 이제 국제정치적 사안의 심중성 때문에 또 아마 주목을 했던 면도 같이 있을 테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 보도하는 기자들, 외신 기자들도 대부분 특히 서양 나라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 한국말 그렇게 잘하는 편 아니거든요. 뭐 신문 읽어볼 수 있고 아니면 바로 TV 틀고 바로 뉴스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어로 나오는 것만 잘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문제 하나인데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약간 편집장한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 두 가지 미디어에서 이 스토리 이미 나갔어요. 그래서 엄청 클릭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이 스토리는 안 하지? 저 소스가 조선일보 옛날에도 오보 좀 있었는데 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뉴스 어디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소스는 두 가지 있어야 그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소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원래는 보도하는 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역시 북한 이런 살짝 이런 스토리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되게 안 좋은 케이스였어요. 제 생각에는 특히 3일 후 이 사람들 점점 다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당연히 다시 포스팅 했어요. 뭐, 사실, 아니었구나. 뭐, 약간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근데 첫 번째 뉴스는 엄청 크게 약간 프론트 페이지에서 나오는데, 다음엔, 이 사람 아직 살아있구나. 뭐, 약간 이런 뉴스는 어디 뒤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아마 이 첫 번째 스토리 읽어봤던 사람, 만약에 100명 중이라면 아마 70명 정도 아직도 이거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의 정말, 슬프게 만드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조선일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1986년 김일성 피살부터 현성월 총살까지 이 오보가 계속되면서 현성월이 총알을 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조롱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수가 너무 잦아. 근데 또 이 실수를 가만히 보면은 이 북한이 비정상 국가임을 뒷받침할 만한 오보만 나오지 그 이외에 반대 오보는 나오지 않거든요. 이거는 과연 실수인가? 의도인가? 어떻습니까? 이른바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오보는 안 나온다.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게 그 파비안 켈사 말씀하셨던 게 조선일보 영문 웹페이지도 있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옛날의 오보 스토리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우지도 않아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게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안 하고 잘못된 스토리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니, 조선일보도 지금까지 사과나 정정을 안 아니,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럼 검색하면 그 뉴스가 검색하면 나오고 아직도 오보 뉴스 조선일보 웹페이지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냥 치우지 않아요. 이 뉴스는 오보입니다라고도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자친구 뭐 그 김정일 여자친구는 무슨 야동 현송을 왜 신명? 음란물 찍어서 네. 통살도 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그래서 어쩐지 그런 스토리 아직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북한 관련 정보가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나오는 현상인데요. 과거에 조선일보는 그런 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그 특정 정부하고의 이념적인 성향이 좀 일치하면 이른바 양질의 정보랄까 또는 단독이 되는 정보를 조선일보를 통해서 유출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이른바 이제 정보 출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단독 보도를 한 경우들도 꽤 많았고요. 근데 그와 비슷한 이제 맥락에서 오보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오보가 왜 점점 더 많아지는가라고 하면 사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출처가 점점 더 믿지 못할 만한 출처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나 이런 정부에서 나오는 릴리스가 이제 되게 적어졌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대체할 만한 좋은 어떤 믿을 만한 정보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가 대북 소식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은 전직 관리거나 아니면 탈북자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탈북자들이나 전직 관리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스라는 게 또 뭘까? 몇 개의 다리를 건너는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보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세 번째는 사실은 중요한 건 최욱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체계적 편향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 문제를 덥석 무는 현상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 그 결과는 아까 이제 쇼츠 기자도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북한 정부에 대한 상당히 그 안 좋은 시각이라고 하는 것, 비정상적 국가라는 시각이 있고 그 프레임에 맞는 사건이 일어나면 확인도 안 한 채 덥석 물게 되고 물게 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별로 안 지고 안 좋은 이미지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남기기 때문에 효과는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따라서 손해가 보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득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욱 씨가 이야기에 또 빠져들고 있네요. 아, 그런 측면이 있겠네. 근데 그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북한 정부는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사를 쓰기 어렵지만 또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그렇죠. 팩트 체크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설마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게 면피가 되기 때문이고요. 지금도 그래서 인정은 안 하죠. 오보가 허용되는 주제인 거죠, 북한은. 사실 언론사들이 오보하면은 기자들은 사실 자신의 명예가 굉장히 추락됐다라고 느끼는 게 일반적인데 네. 요즘 오보에 대한 역치가 많이 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속보 경쟁이 굉장히 많이 붙으면서 되게 낮아졌고 오보가 워낙 만연하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 같은 사람도 이거 또 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책임을 묻게 되는 일들이 적어지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 왜 강효상 의원도 나왔었고 이제 왜 북한 관련된 거 할 때마다 나오면 기다려 보십시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내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내 근거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념이 훨씬 더 많이 작동하는 시스템이지 어떤 정보가 더 많이 작동하는 시스템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전에 그 현송을 왜 신명 총살도 현송으로 완벽한 이제 오보로 판명 났는데 그 왜 신명 그들은 아마 총살 당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아직까지도 견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조금 안타깝네요. 정말 사실 이거 되게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책임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오보에 대해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는 우리 정말 실수했다고. 근데 뭐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실수 어떻게 생기는지. 뭐 오케이 그럼 어느 정도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미안한 마음도 별로 없고 오히려는 지금 그 다음 나오는 팩트가 이 사람 아직 살아 있는 게 자기 스토리 다시 좀 맞추게 그냥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널리즘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실대로 보도해야 되는데 그냥 사실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게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사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책임감은 안 느껴져요. 네, 저널리즘 토크쇼 뒤에서 이 기사를 쓴 조선일보의 김명성 기자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요. 조선일보 경영기획팀에 문의하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디어 오늘과에는 오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 외부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노역하고 있는 김영철을 불러서 거기다가 앉혔다. 장성택 처형 당시에 등장했던 표현이 노동신문에 그대로 나왔다라며 해당 기사는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명성 기자의 해명을 이 북한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의 이야기를 취재해봤습니다. 북한이 혁명화 조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남한 언론이 뭐 그 같은 사실 공개했다고 해가지고 공개석상에 불러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영철을 뭐 혁명화 보낼 것이라면은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은 그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대로 이제 뭐 유지시킬 이유가 전혀 없죠. 이들이 북한 내부에서 듣는 소문을 이제 탈북자한테 전달하고 그것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런 소문 중에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소문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 해가지고 그게 신뢰할 만한 이제 증언이 되진 못하는 거고요. 적어도 이제 신뢰할 만한 증언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중간 간부 정도 선에서 나와야 그런 대로 신뢰할 만한 증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이런 중간 간부 정도의 발언이 나와야 그런 증언을 얻어야지 좀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귀에 들어오는데요. 내용 들으시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야 뭐 잘. 이게 저기 정성장 본부장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이미 처벌하기로 한 사람을 처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언론이 이걸 보도했다고 해서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연구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확인되는 그런 식의 내용들일 테고요. 저도 아까 100번 양보해서 그 예방적 기능조차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라고 하는 권력 체제가 이것을 만약에 처벌하기로 마음먹었고 실제로 처리하기로 진행을 했었다면 그리고 그게 맞는 사실로서 확인이 된다면 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바깥에 눈을 의식해도 다시 이 자리에 앉혀놓는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선일보 하나 물 먹여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까지 이 북한 정권의 대단하고 무서운 어떤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미국이 다양한 선을 써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해도 아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인데 이게 한 언론사를 또는 외국은 그냥 대충 신경 써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을 하는 그걸 해명의 어떤 일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가 오류를 저질렀을 리는 없고 북한은 원래 그런 애들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편견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건 왜 아무 얘기도 아니다는 생각을 해요. 조선일보는 이제 정정 보도를 내지는 않고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다음 날 김영철 51일 만에 등장 처벌 끝 미국 의식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신변 이상설, 숙청설이 나돌던 김영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잠적 51일 만인 3일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했다.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이 혁명화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본지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이다. 이렇게만 또 적었습니다.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영철 징계가 조기에 일단락될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서 혁명화 조치 중이던 김영철을 급히 등장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저기에다 하나 더 넣었어야 되는 거지.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일 수도 있다라고 넣었으면 되는데.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했고요. 또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들어서 이날 방송에 출연해 여러 경로를 통해 김영철이 혁명화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숙청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잠시 등장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여러 명의 이제 관련 관계자들의 입을 빌어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보기에도 근데 제 그 얘기가 뭐냐면 김영철이 거의 한 50일 동안 안 나왔다고 할 때는 그 심상치 않은 징조는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불이익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 제기하는 걸 얼마든지 가능을 했는데 그걸 확정적인 걸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마찬가지로 김영철 그 죽음 얘기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같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거 그게 문제인 것이죠. 네, 이 사후 보도를 보니까 자신들의 잘못도 덮고 그리고 자신들의 영향력도 자랑하는 듯한 그런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듯한 느낌이 예리한 드네요. 예리한 짓. 예리합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북한 외교관 출신 이런 분들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분의 소스가 뭔지를 알아야죠. 이분의 타이틀이. 아니죠. 그분이 그러고 실제로 무슨 얘기를 얼마만큼 했는데 그 중에서 얼마만큼 따왔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만 빼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정보기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정보기관도 모를 수 있죠. 그래요? 네. 미국 정보기관도? 예. 미국 정보기관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건 적어도 한 명이 얘기된 것 중엔 처형이 안 됐다는 건 확실하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최근에 그 지난 한 10년간 있었던 되게 대단히 안 좋았던 그 국면상
한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의 정보기관도 그렇고 미국 정부의 정보기관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른바 휴민트랄에서 이제 인적 그 출처들이 많이 사라졌고 라인도 없어졌고 정보기관들이 이제 들어가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도 훨씬 더 사라졌고 이랬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조차도 정보기관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사진이라든가 이런 뭔가 도감청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일반적인 출처를 이용해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전 그래서 이 부분 예를 들어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씨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여러 경로를 통한 것 자체가 뭘까? 대단히 불투명한 경로인데. 근데 제가 이걸 예전에도 우리 프로그램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무선 통신이 가능한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경로를 몇 개를 들어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실은 본국에 있는 그 출처조차도 못 본 경우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경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없는 그런 출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욱 씨. 네. 이 보면 이제 대북 소식통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됐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북 소식통. 이게 뭐 정확하게 그 규정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되게 불명료한 용어잖아요. 용어 자체가 대북 소식통. 그러니까 네. 북한은 어느 정도 알만한 정보 출처 정도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사들이나 이런 데서 쓸 때 약간 관습적으로 쓰는 어떤 용어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외교 언어의 패턴도 있듯이. 그래서 대북 소식통 정도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사실은 신뢰성을 명백하게 보장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북 소식통은. 그러니까 일반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굳이 말하면 이제 대북 소식통이 아니라 좀 더 공신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익명을 요구한다. 이제 그러면 고위 당국자니 당국자니 뭐 책임자니 뭐 이런 식의 이제 관계자니 이런 말들을 쓰는 정보 소식통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정부 소식통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써서 약간의 직급 정도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고위 직급일수록 좋은 정보에 이제 접근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지는 원하진 않았으나 상당 부분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 정도의 용어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빙성이 낮은 패턴이 바로 이제 대북 소식통에 해당하는 거죠. 이 정체불명의 취재원을 앞세운 대북 소식통이라는 보도 행태,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상당수 언론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언론들이 대북 소식통 정보를 끊임없이 인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 연합뉴스에서 2016년 8월에 탈북 태영호 대형공사 부부 둘 다 빨치산 가문 이런 제목 기사를 냈고요. 동아일보는 2018년에 해커 탈북 단속 아지트 이단 폐쇄, 북 대외 공작망 붕괴 수준. 중앙일보 2015년 7월 평양에선 싱가포르 교수가 창업 강의, 북한 배고파. 또 문화일보는 2015년 9월에 평양대 비평양, 빈부격차 갈수록 심화, 이 대북 소식통 정보를 인용해서 내놓은 보도들이었는데요. 정말 이게 필요한 정보인지 중요한 그 보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실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헷갈릴 때가 많고요. 특히 뭐 태영호 대형공사 부부 둘 다 빨치산 가문 알아야 되나요? 다? 저는 처음 들어요. 좋은 정보인가요? 어떻게 알만한 정보신가요? 관심 없는. 이렇게 일단, 네. 이런 그 말 자체가 우리나라 언론이 이제 대북 관계에 대한 보도를 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이념에 묶여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태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약간은 그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적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적대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선별하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다르고요.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정치적 이해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특정 정당하고의 관계성이라든가 아니면 정부하고의 관계성과 연결이 되면서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이제 정보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전 이거라고 보는데 판타지 소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제 왜 서울 사람들이 흔히 부산에서는 마치 무슨 마약이 많이 유통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갖는다거나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영화 같은 데도 등장하고 우리 예를 들면 서울에서 특정 동네에는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서는 마치 이제 중국과 같은 무법지대가 펼쳐져 있다라고 상상을 하거나 또는 예전에 우리가 홍콩 영화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많이 소비할 때 보면 그 영화 소비 이후에 나타나는 거 홍콩엔 늘 조폭들이 있고 야쿠자 같은 존재들이 있고 뭐 그다음에 총 들고 다니고 총격전이 늘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상. 이쑤시개가 많이 제가 그 팔리는 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말보로 담배를 필 것 같고 뭐 이런 거. 제가 판타지 소설이라고 부르는 건 잘 모르는 대상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상상력이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상상력의 발동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말 그대로 소설을 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근데 이 소설이 정보로 둔갑한 채 정책 이해나 이념에 복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한 거예요.
이 오보로 인해서 일단 1차적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키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치명적인 피해도 입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것.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 실제로 불가능한 겁니까? 국내에 대한 오보도 처벌 안 해요, 우리나라 거의. 근데 뭘 북한에 대해서 처벌을 그럼 아무 어떤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거의 없죠. 방송에서 좀 심할 때나 좀 방송통신위원회에 걸리지 신문은 거의 뭐 네. 아무런 기본적으로 뭐 이제 이게 언론 자유 영역에 좀 속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면 오보를 너무 심각하게 관리를 하면 이른바 칠링 이펙트라잖아요. 그러니까 냉각 효과가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기 검열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측면들은 있어요. 법적 판결이나 이런 면에서. 근데 그게 그 저널리스트들의 사실 확인의 의무를 면피시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해 버리는 경향이 있죠. 근데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면허 사업자거나 승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객관성 의무를 위배하게 된 경우에는 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경향은 있지만 신문은 어차피 허가나 승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등록 자체를 폐지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손만 대면 또 언론 자유를 뭐 이렇게 위협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처벌 수위 자체가 설사 나중에 뭐 명예훼손이니 뭐 이런 걸로 걸린다 하더라도 벌금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나라 같으면 생각도 못하게 크게 벌금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오보로 인해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물질적인 손해가 갔다라고 하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 문제는 당사자가 뭐 현성원 씨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사자가 없는 소송의 당사자가 없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러면 굳이 말하면 통일부라든가 이런 정부기관인 경우들 정도인데 그렇게 대행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일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송에 의해서도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죠. 전 정주인 선생님 말한 거 말고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얘기에 이렇게 대단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북핵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영향이 있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대북 문제를 갖고 뭔가를 갖다 일으켜야 되는 사람은 심심해지는 거야. 자기의 영향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뭐라도 이렇게 뭘 하나씩 그 물고기한테 뭘 주듯이 이렇게 덮밥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이런 아주 여전히 북한에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좀 얘기 좀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있으면 강연할 때 나도 불러가 됐든 간에 그 자기네들에게 말하자면 그 북한 무슨 어떤 그 인트레스트 그룹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자기의 존재감을 갖다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만드는 건 아니냐. 되게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국 사회에 이제 이른바 53년 이후에 만들어진 체제라고 하는 건 북한과의 적대적 공존을 통해서 만들어진 체제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나쁜 존재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한국 남한에서 내 자기 행동이 합리화되는 한국에서 거죠.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이 확보가 되는 그런 집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막 예를 들면 대북 화해 무드라든가 해빙 무드라든가 아니면 북한이 기존의 정보와는 다른 정보가 자꾸 나오게 되면 자신들의 이해가 축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과 유사한 북한의 형태로 계속 남아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 수요를 내부에서 만들어내서 자신의 존재를 자꾸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죠.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당연히 오보에 따라서 뭐 어떤 벌금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명예훼손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 오보하면 그럼 거기는 사실 벌금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뭐 1년 전인가 뭐 문 대통령 뭐 터키 미디어에서 얼굴 잘못 어떤 사진 잘못 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무슨 그래서 당연히 그와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벌금 아니지만 근데 그냥 나라 자체로 한국 정부가 터키 정부한테 아니면 그 신문한테 연락했고 이 사진 왜 이렇게 썼냐 뭐 그래서 거기는 사과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아무 벌금 없고 아무 결과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북한은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런 오보 나와도 북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 어디서 나오냐 이 사람들 잘 살아 있는데 왜 이런 오보하냐 이런 거는 아예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제가 이게 너무 억울한 게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 방송에서 조선일보 관련해서 질문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심의기관에서 제재를 받았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이런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건데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게 제가 어떻게 납득하냐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방송과 아니죠. 신문의 차이를 이렇게 많이 두는 이유도 그렇습니까? 있나요? 네, 있죠.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신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허가제였었어요. 민주화 이전에는. 그래서
유지를 했는데 허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민주국가에서는 이제 검열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하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기관에 대한 허가제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권고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채널이 몇 개 없는 상태에서 신문은 수가 많아지면 괜찮지만 방송은 수가 적은 상태에서 뉴스를 뭔가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를 불러일으키면 그것이 일으킬 손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언론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기존의 방송의 어떤 심의의 논리입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그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게 뉴스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상파하고 종합편성 채널하고 보도 채널뿐이 없어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가 내지 승인이라고 하는 상당히 강력한 진입 규제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심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문은 기본적으로 언론자유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이제 심의라든가 이런 제도를 안 사실 했습니다. 이게 좀 얘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나 편집될 건 한데 불상제 편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이렇게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를 해요. 이게 잘못하는 괜히 말하자면 옛날에 언론 탄압하던 시절에 남은 그 규제가 네.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이 됐든 신문이 됐든 틀린 말을 하면 그것은 독자를 통해서 자기의 그 명성이 떨어져서 또는 시장에서 밀려나는 걸로 벌이 가는 것이지 그걸 갖다 무슨 국가기관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그리고 건 최욱 씨는 아니죠. 바로 정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잘못했으면 또 잘못했다고 독일에는 바로 얘기하고. 있나요? 이런 식의 방송에 대한 이런 그렇죠. 벌점제도. 벌 같은 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기자의 개인적인 코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서는 독일에서는 혐오 관련된 거 거기는 되게 지금 심각한 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혐오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 만든 이 콘텐츠 만든 사람들 벌금 받는 게 아니고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는 거의 한 500억이나 이상 벌금이 받을 수 있어요. 거의 60. 근데 그건 이제 네. 신문이 됐든 방송이 됐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거기는 특별히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알고 혐오 문제는 거의 동일하고요. 똑같은 거죠. 근데 유럽은 일반적으로 방송에 대해서는 우리와 유사한 심의 제도를 유지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표현 자체에 대해서 웬만하면 이제 그 어떤 심의를 하려고 하지 않고요. 대신 정확한 사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제 좀 강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회수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일들은 좀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아니고요. 네. 아까부터 좀 제가 불편했던 게 이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조선일보 특수관계인 아니에요? 왜 우리랑 거리두기 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가 뭐 언론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네, 그런데 뭐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보도가 사실 맞으면 대박이고 틀려도 코스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수익은 크고 비용은 작으니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협상이 막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또 협상 당사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은행이 망한다 하면은 뭐 실제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일 없어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 다 찾아버리면 은행이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협상을 막 하고 있는데 이쪽 애들은 협상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은 이쪽에서 그래 그럼 우린 좀 우리도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우리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좀 사실 서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거에 이제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이게 이제 또 비전문가가 또 마음 놓고 한 번씩 아무 말이나 해보면 네, 그래서 이 보도도 저는 이게 컨텍스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지금 그 전에 남북 지도자가 회담을 하려고 남한에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컨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조선일보 같이 보수 쪽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말하자면 안 되는 쪽으로 좀 침을 놓거나 아니면 만약에 또 안 되면 또 그렇게 저렇게 미친 정권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냐 이런 대로 쓰는 그 깔개로 쓴다라는 느낌을 저는 가졌어요. 발언 수위가 꽤 높네요. 그런가? 지난주 거 모니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짐작의 문제이기 때니까 뭐 단언할 부분은 아니지만. 근데 사실 지금 이 컨텍스트가 지금 우리가 네. 이게 진공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남북한에서 어떻게 정상 대화를 할 거냐 갖고 다양한 지금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컨텍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그렇죠.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알려줌으로써 또 협상을 원활하게 하려는 그런 뭐 의도도 있지 그런 않나.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 그냥 그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근데 해외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 독일, 뭐 미국, 뭐 여러 가지 나라에서 이런 뉴스 나오는데 뭐 북한에 대해서 이런 그 공포성이나 뭐 훨씬 더 이런 스토리 읽어보면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이런 나라는 절대 못 믿는 나라이고 이런 나라하고 평화 절대 못 만들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나라 뭐 트럼프 나중에 결정하면 아, 우리 공격해야 된다.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만 기억하고 아, 우리 뭐 이런 나라는 공격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아주 작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이거는 사실 해외 정치가 지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조선일보 이름 계속 나갔어요. 뭐 다른 미디어에서 해외 미디어에서는. 그래서 지금 조금 슬픈 사실은 많은 외국 사람들 아, 조선일보는 정말 한국 대표하는 미디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옛날부터 이런 말 있잖아요. 안 좋은 홍보가 없다. 그래서 뭐 OV라도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먼저 그 이름이 잘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선일보한테는 이거는 오보 있었어도 사실 윈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언론 일반이 사실은 정보의 기초를 둬서 움직이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정치 플레이를 해서 이제 생존하는 그런 기관에 좀 더 가까워요. 아주 냉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훈수질, 훈장질, 해설, 의견 이런 식의 것들로 정보는 양념을 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의견을 많이 내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도 해명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논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처럼 그래서 이런 현재 대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어떻게 굴러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맥락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 밑에 숨겨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사실을 조작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개입을 하려고 했느냐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대신 그러면 이게 어떤 맥락이든 어떤 의미를 갖든 간에 나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실 보도에 충실하겠어라는 태도인지 아니면 사실은 좀 불명확하긴 하지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함의를 추적하려고 하는 태도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양다리를 지금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된 사실은 잘못된 사실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렇다면 상당 부분은 해설에 의존하는 어떤 의견성 어떤 이야기들인데 그럼 차라리 그 의견에 맞춘 것들을 내용을 내야 되는데 이런 굉장히 사실로 포장된 뉴스를 내는 방식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는 근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2일에 판문점에서 고 2호 여사의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물밑에서는 대화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 그 중간에 이런 조선일보의 기사가 나왔던 거죠. 그런 거죠.